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주간으로 비교적 한가한 한 주였습니다. 특징으로는 그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의 그 고관세 정책하고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서 달러 강세는 당분간 그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M7보다는 중소형주의 상승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S&P 500보다는 그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가 좋았습니다. 이처럼 그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그 수입 관세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한편 그 이스라엘하고 그 헤즈볼라 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 역시 그 병력을 북으로 이동한 후에 레바논 정부군을 국경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서 제안했는데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그 휴전에 합의했고 461일 만에 전쟁을 멈추게 됐지만 그 이후로도 양측이 서로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소규모의 전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 경제를 간단히 요약하고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그 구매자들이 10월에 전기차를 약 10만 9천 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그 전년 대비 7% 증가한 수치입니다. 9월에는 2%가 감소했었는데 10월에는 오히려 급반등했습니다. 테슬라의 그 유럽 판매도 증가했는데 9월과 10월에 5만 8천 대를 판매해서 전년 대비 11%가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7,500의 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해도 캘리포니아주는 그 주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테슬라는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그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표인데 테슬라는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멕시코에 있는 그 테슬라 공급 업체들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부품 업체들은 멕시코에 다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AI 칩 시장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포함해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거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엔비디아는 그 신규 AI 모델 푸카토를 공개했습니다.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으로 음악을 작곡하거나 사용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업로드하고 새로운 악기 추가 같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엔비디아가 푸카토를 출시할 경우 구글이나 수노, 유디오와 같은 그 AI 스타트업들이 제공하는 유사 모델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칩을 지금 당장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그 메타 CEO가 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그 마르라고 자택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찬을 하면서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지금은 미국 혁신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시기다. 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차기 행정부 팀원들을 만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전하면서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SNS에 마크 저커버그와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 메타가 전 세계를 그 둘러싼 해저 광 케이블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케이블은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동해안에서 시작해서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거쳐서 미국 서해안으로 돌아오는 루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산하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10월 중국의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 판매가 전년 대비 44%가 감소했는데 애플의 실적이 전체 수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6을 출시했지만 AI 출시가 지연되면서 판매가 부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이 자체 AI 칩의 그 3세대 버전인 트레이니엄 2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이 2015년에 인수한 반도체 스타트업 안나푸르나 랩스가 개발을 주도했으며 기존 1세대 모델 대비 성능이 4배, 메모리가 3배 향상됐습니다. 생산은 그 대만 TSMC가 맡고 오하이오주 소재 데이터 센터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트레이니엄 2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약 340만 명의 노인 미국인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가입한 400만 명의 빈곤층 성인에게
체중 감량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도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그 비만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의 영향으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가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자신의 X에 55,5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51,780개를 매입한 데 이어서 일주일 만에 다시 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이로써 그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 38만 6,700개로 증가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와 HB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는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가이던스마저 부진했습니다. HP는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순이익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그 프린터 부문이 11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두 나라가 마약, 특히 그 펜타닐 유입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이러한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캐나다 및 멕시코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사실상 그 폐기하기 위한 핑계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편 그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추수감사절을 맞아 그 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대해서 난 그가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22총재는 EU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와 무역전쟁에 맞서기보다는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협상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해서 EU가 보복하지 말고 협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그 LNG, 국방 장비 등 특정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2기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그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산 농산물 LNG 무기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규제는 AI에 집중되고 메모리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중국 최대 DRAM 업체인 CXMT, 창신 메모리는 블랙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의 그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가 생산량을 늘리면서 범용 DRAM, 낸드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이 그 중국 반도체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둔 장비 업체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필사적인 로비를 펼쳤던 영향입니다.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도체 제조 장비들이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최대 154%의 반덤핑 관세를 예비 판정했습니다. 이는 그 4개국의 공장을 둔 그 중국의 대형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이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값에 판매한다고 미국의 그 태양광 제조 무역위원회가 항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관세에 관한 최종 결정은 내년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의 그 칩스법에 따라서 8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협상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시설에 대한 투자 연기를 발표하자 보조금이 당초에 알려진 85억 달러에서 삭감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그 정부 효율부의 그 공동수장인 라마스와미가 바이든 정부의 막판 보조금 지급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라마스와미는 이와 관련해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그 보조금 지급 막판 계약을 감사관이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TSMC와 인텔은 이미 그 사실상 협의를 마친 상태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은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했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반도체법과 IRA 등의 그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예상에 따라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50엔대 후반에서 한때 149엔대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근거는 11월 도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입니다. 11월 CPI는 전년비 2.2%가 올라 예상치인 2.1%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8월 초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엔케리 청산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엔케리 청산은 미국 고용통계 악화에 따른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맞물린 결과인데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11월에는 연준위원 19명이 모두 0.25% 금리 인하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연준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으며 고용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의사록은 일부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위원회가 정책금리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FOMC 의사록은 최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파월 의장 발언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111.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0월의 109.6과 비교해서 2.1포인트 상승한 수치고 1년 반 만에 최고치입니다. 컨퍼런스 보드 측은 소비자 신뢰도가 11월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면서 지난 2년간 형성됐던 범위의 최상단에 도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11월 소비자 신뢰도가 개선된 것은 주로 현재 상황, 특히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며 10월과 비교하면 소비자들은 향후 구직 가능성에도 더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년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4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이고 미래 고용지수는 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다시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미국의 10월 개인 소비지수 PC가 전년비 2.3% 증가했습니다. 전월에는 2.1% 상승에 그쳤지만 10월 들어서 인플레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3%가 각각 상승했는데 이건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 잠정치가 2.8%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속보치와 동일합니다. 지난 2분기의 3.0%와 비교하면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됐지만 3분기에도 소비와 정부 지출을 중심으로 3%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성장률을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3차례 나눠 발표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잠정치입니다. 확정치는 다음 달 1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고 전문가 전망치인 21만 5천 건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0만 7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9천 건이 늘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피해로 10월 초중순 크게 늘었다가 다시 둔화하는 모양입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속도가 급감하면서 2년 내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0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의 73만 8천 채에 대비해서 17.3% 감소한 61만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9.4% 줄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건설업체들이 매달 같은 속도로 신규 주택을 건설할 경우 1년간 얼마나 많은 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0월 신규 주택 판매 속도는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2기 내각과 인선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재무부 장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무부 장관에 헤지펀드 창업자인 스콧 베센트를 지명했습니다. 베센트는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CEO와 함께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어 왔는데 러트닉은 상무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베센트가 그 재무장관에 임명된 후 국채금리가 하락했는데 이는 그 베센트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베센트는 관세에 대한 그 점진주의를 선호하는 등 차기 행정부의 정책에 온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15개 부처의 인선을 완료했는데 트럼프 2기의 그 특징은 충성파, 중국 강경론자, 친암호화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SEC 위원장입니다. 폴 애킨스 전 위원이 SEC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애킨스 전 위원은 그 친기업, 친암호화폐 인사여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이행할 적임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셋째로 그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AI에 관한 연방 정책과 정부 활용 등을 조정하는 책임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의 그 공동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와 그 라마스와미가 AI 차르 인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 머스크의 그 정부 효율부는 규제 철폐, 행정 축소,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데 특히 그 연간 5천억 달러가 넘는 연방정부 지출을 타겟으로 삼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방산 관련 산업이 국방부로부터 나오는 예산으로 혜택을 받았는데 방산주들의 그 수혜 축소가 예상됩니다. 호주의 하원이 16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호주 하원은 그 틱톡,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레딧을 포함한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할 경우 최대 5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와 같이 계정 없이 사용 가능한 플랫폼은 제외됩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한때 3.05%까지 상승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된 그리스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그 시장이 프랑스에 대한 그 대출도 그리스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AFP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마크론 대통령이 지난 6월 조기 총선을 선언한 이후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정부 차입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날 독일 국채와 프랑스 국채 간 그 금리 스프레드도 87bp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프랑스의 재정 적자와 정부와 야당 간 예산안 갈등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모두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